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I love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Thank you 그것을 Thank you라고 했고요. Good morning 이것을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you focus on trade in 일본의 모음은 5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일본어의 상당히 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일본 사람들의 영어 발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어 발음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막 우리가 들어도 그 기자의 발음은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그 사실 트럼프가 그때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you focus on trade and economic issue? Trade with Japan? 사실 일본 사람들의 영어 발음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어 발음은요, 한국어나 영어 발음 중에서는 일본어 표기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표기에 없으니까 발음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일본어의 상당히 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말은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카는 일본말로는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러나 카 속에는 K하고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2가지 발음인데 일본 사람들은 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일본어의 발음, 모든 것이라고 해도요. 99.9%까지 0.1%는 그 자음이 하나 자음이 있기 때문에 99% 이상은 그러나 모음으로 끝나요. 문장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모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음 속에도요 이러한 글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면요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이것은 N, M 그리고 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말로 말하면 니은 혹은 미음 혹은 그 미음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좁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그 영어 실력 특히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일본인들의 그 영어 발음을 들으면요 상당히 코믹하게 느낀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한국에서도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원작은 그 일본 것이고 리메이크한 것인데요. 일본의 원작 드라마 중에서는 그 주인공 여자가 이러한 발음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I love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도 조금 유명해진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mother, father, and my brother.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의 모음은 5가지밖에 없어요. 아, 이, 우, 에, 오죠. 한국말은 아도 있고 어도 있고요. 오도 있고 에도 있고 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모음만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일본의 모음은 그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로 말해요. father는 father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그 영어를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문명개화 시대에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일본어로 그 표기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표기하려고 했어요. 카타카나라는 일본 표기가 있잖아요. 카타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그 표기법인데 예를 들면 thank you 그것을 thank you라고 했고요. good morning 이것을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가타카나 표기로 그렇게밖에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인식되는 영어 발음이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상규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발음 교육을 거의 안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발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사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영어 선생님하고 일본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일본 대학으로 나와서 영어 교사가 된 두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욕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은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을 못하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문법이 엉망이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의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영어 발음 절대 흉내내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자음을 이게 인식 자체를 못하는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말을 하려고 하면 인식 자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40세를 지날 때까지 일본어만 접했다. 라는 분들은 40세 이상이 되면 영어의 차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키는 CD라는 게 옛날에 일본에서 판매가 됐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뇌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식 능력의 문제. 요새는 그래도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거나 그런 일본인들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보조 교사들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 이것이 일본에서 있기는 하지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하고 일본인 교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발음이 엉망이니까. 굉장히 체면의 문제도 되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입사할 때 입사 시험은요 거의 영어 능력이 대단히 중시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라든가 토플 점수 이게 몇 점이냐 이게 높을수록 좋고 보통 기업이라고 해도 900점 이상 그 정도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먼저 입사 시험에 영어 시험이라든가 혹은 점수가 필요한 기업 자체가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해도 600점.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조금 외국계 회사다. 지금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플랫폼으로 만든 그 회사이고, 그리고 증권 회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회사 내가 공용어가 영어예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일단, 거기는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토익이 800점 이상. 입사 시험 때에 토익 시험이 필요한 회사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도 한국은 900점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될 텐데 사실 750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잘한다는 식으로 봐요. 그거는 일본의 문화가 평생 영어 안 써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한국에서는 1997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일본은 아마 2010년대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또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또 보내고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 문화가 없어요. 학원 자체를 안 보내죠. 아예.
영어 학원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학원까지 보내서 영어를 배운다라는 그러한 문화 자체는 없어요. 물론 일각에서 도쿄의 아주 중심지의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부모 중에는 있는지 몰라도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일본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일본어가 먼저다. 근데 일본어 모를 때부터 영어를 교육해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영어 전문 채널이라든가 TV 채널 그런 거 만들었거든요. 영어 실력을 상당히 향상시켜야 된다. 일본 총리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본을 국제사회화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말만 계속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시험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그냥 입시를 위한 시험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모의 시험. 일본에서도요, 입시를 위한 모의고사를 많이 해요. 거기에 그 영어의 그 특기 그리고 말하기 그런 것까지 별도로 영어 시험을 붙여서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간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이 필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고 해도 낮은 거죠, 점수가. 일본의 대학 교수 채용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 박사 소지자가 우선시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왔다라고 해도 자, 국내에서의 실적은 뭐냐라든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내 박사, 국내 대학의 박사를 만듦으로 인해서 국내 대학을 죽이지 말자, 그러한 취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렸고, 그리고 실제로 국내 박사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일본 대학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실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영어 독해 능력은 필요하죠. 아무래도 해외 문헌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영어를 상당히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해진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일본 사람이 물리학인가 화학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연수를 해야 하잖아요. 일본말로 하고 통역이 붙여졌어요. 일본에서요, 2023년 올해죠. 3월에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면 일본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해외 유학으로 가는 영어권으로 유학하는 그러한 유학생 숫자도 한국 사람이 이것은 2019년 기준인데요. 21만 3천 명인데 비해 일본인들은 6만 2천 명 정도밖에 없다. 인구는 일본이 2배 이상 많은데도 유학생 숫자는 한국의 3분의 1 이하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일본도 한국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이 한국이 일본보다 130시간이나 많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어를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몸에 익히기 쉬운 거거든요. 그것을 한국은 하고 있고 일본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니케이 신문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시 요새는요 계속 영어로 국제적인 홍보 능력이라든가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본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사실 일제강점기는 영어를 적극으로 그렇게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그거는 미국하고 존재하고 있는 4년 정도의 기간은 듣기 그랬는데요. 초계 언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를 들면 농구라든가 배구라든 말이 일본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생긴 일본식도 영어인데 일본식으로 바꾼 되게 재미있는 일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미국하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어가 보급되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일본식 용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테크라든가요, 제테크라든가. 원래는 하이테크는 하이테크놀로지잖아요. 제테크는 제는 그 이거 일본 말이고요. 제무 테크놀로지. 그것을 제테크. 뭐 한국에서는 안 쓰지만 일본에서는 그 콤비니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인데 바로 편의점이죠. 아르바도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이거는 원래는 독일어인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토예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것은 일본 말은 줄여서 바이토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은 줄여서 아르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독일에서 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말들이죠. 기타 그런 게 전자레인지, 이거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일본에서電子レンジ그대로예요. 이거는 일본식 한국 용어. 그게 꽤 많거든요. 텐션이 높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텐션, 이것은 긴장이라든가 이러한 뜻인데, 텐션이 높다, 낮다라고 하면 신났다 혹은 기분이 좀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쓰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클레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고객들의 불만, 불평이 들어왔다, 이런 뜻인데, 원래 용어는 complaint. 일본에서 그것을 크레임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일본 쪽의 문서를 번역하다가 그렇게 널리 퍼질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그런 일본식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특히 스피킹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